실패의 가장 큰 세 가지 이유. 나도 사장은 처음이라. 회사는 꾸준히 성장했다. 그럼에도 일의 특성상 대부분은 프리랜서들로 프로젝트 팀을 꾸려 운영했기에 정식 직원은 많지 않았다. 이는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뽑지 않는다. 그리고 전문 인력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외부에 맡긴다라는 철칙 때문이기도 했다. 특히 자동차나 중장비 전시 외에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했고 대부분의 전시에는 전문 회사에서 교육을 받은 행사 진행 도우미들이 대거 투입되었다. 그래도 회사가 잘 될 때는 직원을 좀 더 뽑아야 했다. 또한 사업 특성상 한국인 직원과 프랑스인 직원이 고루 필요했고 한국에도 지사를 따로 열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친구는 프랑스 본사를, 나는 한국 지사를 담당했다. 프랑스에서는 유능한 친구와 함께 일을 하다 보니 부담감이 적었고 실질적으로 최종 결정은 대부분 친구가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했다. 홀로 한국 지사를 운영하면서 친구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게 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프랑스와의 시차를 고려하더라도 매번 친구의 의사를 묻고 결정하는 건 무리였다. 또 한국 지사의 직원들에게 사장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생각해보라. 사장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에게 연락해 결정을 맡긴다면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물론 매우 중요한 일은 여전히 친구가 결정하거나 최소한 둘이 상의를 한 후에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모든 일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일부는 내가 결정하는 게 더 편하고 이치에도 맞았다. 예를 들면 사람을 뽑는 일이 그러했다. 인사는 회사의 존폐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최소한 한국에서만큼은 내가 결정해야 했다. 직원을 뽑을 때마다 프랑스에 있는 친구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면접을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차피 그 직원들과 직접 일을 할 사람은 나였기 때문이다. 문제 1. 누군가를 구제할 수 있다는 착각. 이때부터 나는 사람을 뽑는 데 주력했다. 뽑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친구에게 자세히 설명을 했고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으려 하는데 어때? 라고 물었다. 그때마다 친구는 단 한 번도 안 돼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항상 네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라고 말했다. 그건 그 친구가 워낙 착해서이기도 하고 나에 대한 신뢰가 쌓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후에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다. 당시 내가 뽑은 직원들이 면면을 보면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기 힘든 수준이었다. 그중 대표적인 몇 명만 보더라도 내가 사장으로서 역량이 부족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나와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내던 한 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내게 물었다. 언니, 내 남동생 알지? 응, 알지. 근데 왜? 아니, 걔가 너무 걱정돼서 취업도 못하고 허구나 술만 먹고 다니고. 나는 그녀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남동생이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거의 그 수준으로 술을 마신다고 했다. 보통은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나이에 그렇게 술만 먹고 다니니 친구도 걱정이 컸을 것이다. 그래서 말인데 언니네 회사에서 걔 데려다가 일 좀 시키면 안 돼? 돈은 안 줘도 돼. 언니가 걔 사람 좀 만들어줘. 그녀는 평소 부탁 같은 걸 하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더더욱 거절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처음부터 거절할 생각도 없었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그 친구의 동생이 비록 취업을 못하고 있기는 해도 누구보다도 착하고 내 말을 잘 따랐기 때문이다. 이 분야의 문외한이라 역량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성실한 직원으로 만들 자신감은 있었다. 둘째, 주변 사람들을 구제해주겠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 비슷한 이유로 나는 그 동생 외에 또 한 명의 직원을 덜컥 뽑아버렸다. 그녀 역시 내 지인으로 바로 내 사촌 동생이었다. 어린 시절에 그녀는 매우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 그런데 이 무렵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척 딱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회사 동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결국 돌려받지 못해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빚을 막다 보니 빚이 불어나 어느덧 몇천만 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직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빚이 점점 더 쌓여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녀의 성실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으니 받아주기로 했다. 그래서 사촌 동생도 우리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돌아보면 아직 나도 완전히 정착이 안 된 상황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자체가 섣부른 판단이었다. 그리고 이 잘못된 판단은 점점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번져갔다. 우선 능력을 보고 뽑은 직원들과 먹여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뽑은 직원들 간에 마찰이 생겼다. 대놓고 언성을 높이거나 서로를 적대시하는 건 아니었으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조차 몰랐지만 오래 지속되다 보니 느낄 수 있었다. 능력 있는 직원들은 내가 피땀 흘려 올린 성과로 저 무능한 낙하산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한편 내 지인들이었던 직원들은 유능한 직원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열등감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인들을 무턱대고 뽑다 보니 기대한 최소한의 능력과 성실함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친구 동생은 본래 무척 착하고 내 말을 잘 들었기에 술을 끊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결국은 술이 문제가 됐다. 술을 한두 잔씩 입에 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무단 결근을 한 것이다. 또 사촌 동생은 직장 동료를 돕다 빚을 져서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알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게다가 나와 일하는 동안에도 월급으로 그 빚을 갚기는커녕 버는 족족 쓰기에 바빴다. 이런 모습은 나를 매우 실망시켰다. 한국에서 취직이 되지 않아 내게 일자리를 부탁했던 한 친구도 다르지 않았다. 하루는 출근을 해보니 직원 몇몇이 전시 준비로 밤샘을 해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바삐 일하고 있었는데 한쪽에서 내 친구가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마치 친구 집에 놀러 온 사람처럼 너무나 편안해 보였다. 나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는데 밤샘으로 지친 다른 직원들은 얼마나 짜증이 나고 분통이 터졌을까? 어떤 사람이든 평소의 모습과 일을 할 때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때 알게 되었다. 다른 직원들은 이력서를 받아보고 면접까지 거치다 보니 능력에 있어 최소한의 검증이 되었고 일할 때 어떤 사람인지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감은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 하지만 지인들은 달랐다. 이들은 평소 나와의 관계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나로서는 그들에게 인간적인 신뢰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같이 일을 해보니 손발이 맞지도 않았고 성에 차지도 않았다. 그들이 무능하다기보다는 애초에 일하는 스타일이 나와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대체로 나의 자만심과 오만함, 경영자로서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삶을 구제하겠다는 오만함, 회사와 전혀 맞지 않는 비전문가들을 데리고 충분히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자만심, 인사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미숙함 때문이었다. 문제 2. 융통성의 부족. 돌이켜보건대 당시에 직원들과 마찰을 빚고 인사에 실패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융통성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친구의 동생 사례만 해도 그렇다. 동생은 입사 후 처음 한동안은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으며 나와 약속을 잘 지켰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한두 잔씩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그에게 직접 말하기는 어려워 결국 친구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네 동생 도대체 왜 그래? 요즘 또 술 마시던데? 술 끊겠다고 나랑 약속했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자기 동생에 대해 이런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친구 역시 불쾌했다. 언니, 나는 언니야말로 이해할 수가 없어. 내 동생이 술을 막 퍼마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한두 잔이잖아. 일하는데 지장 없는 거면 한두 잔은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이해 못해줘? 당시에 나는 이 친구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일본에서는 약속 시간에 단 5분만 늦어도 당연히 안 오는 것으로 인식할 만큼 약속을 칼같이 지킨다. 일본 유학 시절 나 또한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습관을 들인 터라 그런 친구 동생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었다. 더구나 그 동생이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전력이 있었으니 처음에야 한두 잔으로 시작하더라도 곧 주체할 수 없게 될 거라 여겼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순간에 무단 결근을 하지 않았는가? 결과만 놓고 보면 내 생각이 옳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조금만 더 융통성을 보였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과음으로 무단 결근을 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하지만 평소에 내가 너무 깐깐하게 군대다가 몇 차례 대놓고 실망감을 드러낸 적이 있다 보니 동생 입장에서도 무단 결근이 죽을 죄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 아마도 나를 보기가 무섭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 그 다음 날도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다가 불쑥 퇴사를 해버린 게 아닐까? 앞에서 이야기한 내 친구의 일도 그렇다. 밤새무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게임을 하는 친구를 보고 당시 나는 그를 한쪽으로 불러 강력하게 충고했다. 그러다 친구는 나도 밤새 일하고 잠깐 쉬었던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라며 따졌다. 물론 친구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잠시 쉴 겸 기분 전환도 할 겸 게임을 했더라도 다른 직원들 눈이 없는 곳에 가서 했어야 했다. 아무리 사장과 친구라 해도 한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그런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나 역시 이해심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친구의 말대로 밤새 일하고 잠시 쉬고 있었던 거라면 한쪽으로 불러 우선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면 먼저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이다. 힘들지? 밤새 일하느라 수고 많았어.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회식이라도 하자. 그 후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을 것이다. 그런데 같이 밤새 일한 다른 직원들 보는 눈도 있고 하니 앞으로 게임을 할 때는 잘 안 보이는 곳에서 하면 안 될까? 그랬더라면 친구도 불쾌하지 않고 내 말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이렇게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도 융통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던 것은 결국 나에게도 손실을 안겨주었다. 문제 3. 권위적인 말투와 태도. 당시에 나는 직원들과 정말 잘 지내고 싶었고 절대로 권위적으로 대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말하는 방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서툴렀던 것 같다. 나는 분명 부탁한다고 생각했는데 직원의 입장에서는 명령과 지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 나는 조금 우쭐대는 경향도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한국에서 30대 젊은 여성 사업가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30대 성공한 자수성가형 여성 사업가라는 타이틀은 나의 자부심을 살찌웠다. 또 나는 한국 지사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프랑스에서 익혔던 기업 문화에 익숙해 있었다. 한국에서는 사람 간의 정을 중시하고 직원들이 좀 더 인간적인 대우를 원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직원이 일을 못하면 당연히 바로 회사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너무 냉정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 당연히 직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있었다. 하루는 친구가 나를 불렀다. 켈리, 너 왜 자꾸 명령이야? 처음에는 나한테 분명 같이 만들어가는 회사라고 위아래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리고 난 내 직원이기 전에 네 친구야. 네가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때의 심정을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데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 안 보여? 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물론 실제로는 알았어.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조심할게. 라고 했지만 말이다. 프랑스에서 함께 유학했던 친구도 이 문제를 몇 번이나 지적했다. 그 친구는 내가 사장으로 명령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권위의식이 문제라고 했다. 그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요약하자면 이러했다. 프랑스에서의 켈리는 쿨하고 멋진 여자였는데 지금의 너는 그냥 권위의식과 너 잘난 맛에 빠진 여자가 된 것 같아. 문제 4. 사람에 대한 이해 부족. 내가 우리 회사에 인재라 여겼던 몇몇 직원이 있었다. 그중 회사의 두뇌 같은 존재였던 독일 유학파 출신의 직원이 떠오른다. 그 직원은 굉장히 유능했고
우리 회사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가 당연히 회사 생활에 만족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장은 보이는 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특히 겉으로 드러난 직원들의 말과 행동으로 판단을 내려서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말이나 표정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직원은 어느 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가장 유능한 데다 전혀 불만이 없어 보였기에 나는 그 이유를 물었다. 저는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유럽의 자유분방한 기업 문화와 분위기를 많이 봐왔어요. 그게 좋았고요. 이 회사는 본사도 프랑스에 있고 대표들도 프랑스 유학파 출신이기에 그런 분위기일 줄 알고 지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다르네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쑤시고 들어왔다. 능력도 좋고 회사에서의 대우도 좋았던 직원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있자니 참 괴로웠다. 하지만 그는 할 말이 더 남은 듯 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여기보다 연봉 2배는 더 준다는 곳에 취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싶어 여기로 온 건데 막상 와보니 야근도 주말 근무도 너무 많네요. 이만큼 일할 거면 돈을 더 주는 곳으로 가거나 여기와 연봉은 비슷해도 일이 훨씬 적은 곳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당시 우리 회사는 성장 중이었다고 해도 매출이 100억 원에도 못 미치는 작은 회사였다. 글로벌 대기업과 비교하면 연봉도 한참 낮았다. 게다가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야근도 잦고 주말 근무를 해야 할 때도 있었다. 훨씬 대우가 좋은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만큼 능력 있는 직원이 그럼에도 우리 회사를 택했던 이유를 들으면서 나는 사람이 꼭 돈만 보고 움직이는 존재는 아니며 각자 중요시하는 요소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시 나는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그를 원망하지는 않았다. 그의 말대로 나는 충분한 연봉도 충분한 여유도 주지 못했으니까. 사업의 실패는 온전히 사장의 잘못이다. 당신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문제는 100% 사장인 우리의 잘못이다. 사업가는 절대 남 탓을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외부 환경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외부 환경이 어떻든 살아남는 것이 사업가의 덕목이기도 하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서 외부 탓, 남 탓은 성장과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친구도 친구대로 잘못한 게 있었으나 나 역시 잘못한 게 있었다. 나는 잘못된 이유로 사람들을 고용했고 직원들을 알게 모르게 차별함으로써 의욕을 떨어뜨리고 갈등을 조장했다. 능력보다는 친분을 중심으로 기회와 보상을 제공했고 직원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만족도를 떨어뜨렸다. 정리해보자면 나에게는 3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자만심이다. 자만심은 나의 눈과 판단력을 흐렸고 모든 일이 틀어지는 원흉이 되었다. 결국 사업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부터 문제가 있으니 무슨 일이 잘 풀리겠는가. 둘째, 경험 부족이다. 정확히 말하면 경영 미숙을 뜻한다. 나에게는 첫 사업이었고 그나마도 동업자인 친구가 실질적 사장이라는 생각 때문에 경영 측면의 고민은 부족했다. 통찰력을 발휘하지 못했기에 그저 눈앞에 놓인 일을 처리하기 급급했을 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면서 움직이지 않았다. 경기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 경기의 좋고 나쁨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지도 못했다. 또 직원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하고 움직이게 할지 등 리더십에 대한 고민도 부족했다. 셋째, 공부 부족이다. 당시 나는 모든 걸 혼자 고민하고 떠안고 해결하려 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나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사업가들을 찾아가 상담을 받은 적도 없었다.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와 비슷한 이유로 실패했고 누군가는 그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성공에 이르렀음에도 사업 선배의 이야기나 경험담은 찾아볼 생각도 하진 않았다. 당연히 책도 읽지 않았다. 모든 것을 마치 내가 다 새롭게 창조해내듯 사업을 하려 했으니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자만심, 경험 부족, 공부 부족.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듯 하지만 같은 말이기도 하다. 결국 스스로를 과대평가했던 것이다. 내가 옳고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으로 똘똘 뭉쳐 있다 보니 이 모든 게 내 잘못임을 인정하는데도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이로써 나는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인 사람을 잃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상의 변화까지 따라잡지 못하면서 서서히 내리막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차곡차곡 쌓지 않은 성공은 반드시 무너진다. 경기가 어려워도 내 사업은 잘 될 거라는 착각. 직원들과 마찰이 있긴 했어도 몇 년간 사업은 무리 없이 성장했다. 중간에 한두 번씩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위기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 고비를 넘길 때마다 나는 자신감을 얻었고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거나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상황이 이러하니 뉴스나 신문 혹은 주변의 사업가 입에서 경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나와 우리 회사는 그런 상황과 동떨어진 것처럼 여겼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회사가 경기와 관계가 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내가 처음으로 우리 사업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임을 알게 된 때는 주요 거래처이자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대기업들이 서서히 의뢰를 줄이면서부터였다. 우리와 거래하는 기업과 단체는 많았지만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은 국내의 대기업으로부터 나왔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는 새로운 자동차가 출시될 때 우리에게 프로모션을 위한 홍보와 전시를 맡겼다. 또 유명 건설 회사에서 중장비 홍보와 전시를 맡길 때가 많았다. 특히 프랑스에 진출하고 싶을 때면 더더욱 우리의 손을 빌렸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의 의뢰가 점점 줄더니 어느 순간 뚝 끊긴 것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다 좋다. 사람들의 수입이 늘어나니 자동차도 많이 팔린다. 건축도 활성화되니 건설 중장비도 많이 팔린다. 팔리는 게 많으니 신제품도 더 많이 나오고 광고와 홍보도 많이 한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 회사에 의뢰가 많이 들어왔고 매출도 올랐다. 하지만 경기란 항상 좋은 게 아니다. 처음 한두 군데에서의 의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그래도 버틸만 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연달아 거래를 끊으면서 우리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에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던 나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 대기업의 의뢰가 끊긴 이유가 꼭 경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처음 그 사업에 뛰어든 때만 해도 기획과 전시를 이용한 홍보는 우리처럼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회사에 외주를 맡기는 추세였다. 이는 대기업도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충분한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면 굳이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외주 업체를 이용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자연히 그들은 자체적으로 광고 기획회사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자기네 자회사에서 광고나 기획 분야를 소화할 수 있었으니 우리와 거래를 끊는 건 당연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전혀 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역시 통찰력이 부족한 탓이었다. 당시 기업과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일은 친구의 몫이었다. 워낙 똑똑한 친구라 그동안 일이 좀 줄어도 계속해서 잘 해왔었는데 이때만큼은 그도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다. 거래가 성사되는 횟수 자체가 눈에 띄게 줄었고 그나마 성사가 되더라도 규모가 작은 것들 뿐이었다. 회사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마음이 초조해지자 행동은 더 조급해졌고 시간적인 여유도 점차 사라졌다. 사업가는 절대적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여전히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바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성공한 사업가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족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여행을 떠나는 건 상상조차 못할 만큼 바쁜 것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한다. 물론 열정적으로 일하는 건 좋다.
하지만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 업무에만 쫓겨서는 곤란하다. 사장이 하루 12시간 일을 하는 걸 솔선수범이라 생각했다가는 끝이 뻔하다. 물론 사업 초기라면 사장이 시간을 쪼개가며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면 그때부터는 통찰력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는데 시간을 써야 한다. 현재의 업무에 파묻혀 있다가는 시대의 변화에 떠밀리다 어느 순간 튕겨나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장에게 개인의 시간은 자산과도 같다. 그 시간에 책도 읽고 공부도 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가 보인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어쨌든 당시에 나는 그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저 종이조각처럼 변화의 바람에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며 일희일비할 뿐이었다. 나의 첫 사업은 그렇게 처절한 실패라는 구렁텅이로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열정만으로는 결과를 만들 수 없다. 돌이켜보면 사업을 하는 동안 즐거운 일을 많이 벌일 수 있었던 건 축복이었다. 우리는 주로 다른 회사의 의뢰를 받아 일했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했다. 한 번은 한국의 대학생들을 모집해 유럽 투어를 진행했다. 대상은 이화 여자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패션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이었다. 약 40에서 50명이 모였는데 이들을 데리고 유럽의 패션 관련 학교를 다니며 가이드를 해주었다. 특히 내가 공부했던 세계적인 패션 학교 에스모드와 파리의 상조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가이드가 가능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유럽 여행이 꿈인 여대생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자신이 전공하는 패션과 관련된 세계적인 학교를 방문해 본다는 건 더없이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더구나 그때만 해도 아르바이트만으로 유럽 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건 어려웠으니 대부분 부모님의 손을 빌렸을 텐데 아무래도 그냥 여행을 간다고 하는 것보다 부모님의 지원을 받기가 한결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진행 과정까지 무척 재미있었다. 단 한 가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빼면 말이다. 그 중에는 돈을 벌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던 것도 있긴 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기획했던 행사들도 결과적으로는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에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자각조차 없었다. 특히 회사의 핵심 업무였던 기업 홍보, 전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동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큰 수익을 올린 적은 없어도 손해를 본 프로젝트 역시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가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프로젝트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비용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벌어들이는 돈은 줄어들고 그 와중에 한다는 프로젝트마다 수익성이 없었으니 당연히 문제였다. 그리고 돈을 벌지 못했다는 건 곧 시간과 기회비용을 날렸다는 뜻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수익을 올리지 못한 프로젝트에 시간과 에너지를 써놓고는 재미있었으니까 됐어 라는 식으로 합리화한 것부터가 잘못되었다. 물론 사업을 할 때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회사에서 돈으로 회사 인력을 이용해 회사에서의 근무 시간에 진행한 프로젝트가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는 건 분명 문제다. 어쨌든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 말이다. 이렇게 점점 회사 재정이 악화 일로로 치달을 무렵 친구가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친구가 기획한 프로젝트는 자동차 박람회였다. 코엑스에서의 자동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를 열자는 것이다. 당시 한국 사람들의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있었기에 좋은 아이디어 같았다. 그리고 우리는 전시와 기획에 특화된 기업이니 그 장점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였다. 이 무렵에는 거의 거래가 없긴 했지만 이전에 국내 자동차 회사의 의뢰로 자동차 전시 경험도 적지 않게 쌓은 터였다.
더구나 이번 전시회를 성공시키면 다른 많은 회사로부터 의뢰가 들어올 게 분명했다. 친구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점점 성공에 대한 확신이 생겨났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날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기획을 다듬고 여러 자동차 회사와 협약을 맺었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한국 자동차 변천사로 정해졌다. 단순히 한국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자동차부터 첫 자체 생산 자동차 이후의 변천사까지 폭넓게 다루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최초의 포드와 벤츠 등도 함께 전시함으로써 자동차 애호가의 관심을 한층 더 끌어들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전시회 준비에는 많은 돈이 들어갔다. 여러 자동차 회사에 협조를 요청해야 했고 유명한 자동차 수집가들에게 연락해 골동품 수준의 자동차를 들여와야 했다. 이제 움직이지도 않는 자동차를 잠시 전시회에 사용하기 위해 빌리는 돈은 어지간한 신형 자동차 값보다 비쌌다. 그리고 이 차의 주인들을 초빙하는 비용까지도 우리 몫이다. 여기에 장소 대관료만 해도 5에서 6억이었다. 홍보 비용이 더해지자 그 액수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그래도 어차피 회사에 사활을 걸고 할 거라면 제대로 하고 싶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라는 느낌을 잘 살리기 위해 유럽과 한국의 옛날 전통 방식의 가건물을 세워 그 앞에 자동차를 전시하기로 했다. 이 비용도 상당했다. 여기에 행사 진행 요원과 전문 도우미 모델을 고용했고 모델의 의상까지 새로 제작했으니 당시의 나로서는 직접 해보기도 힘든 거액의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회사의 자금 사정이 썩 좋지 않았기에 그때부터 자금 융통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친구는 자동차 회사나 개인 수집가, 전시장 등과의 거래에 주력했고 나는 지인들을 통해 자금을 끌어모았다. 은행에서는 돈을 빌릴 수가 없었다. 프랑스에 본사가 있다 보니 한국에서는 애초에 대출이 어려웠고 프랑스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했다. 발바닥에 닳도록 뛰어다닌 노력이 통한 걸까? 불가능해 보이는 액수였지만 결국은 기한 안에 자금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이때 여기저기서 빌린 돈만 해도 10억 원이 넘었다. 워낙 큰 돈이라 내심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전시회를 열면 분명 티켓 수익과 협찬으로 빌린 돈을 갚게 될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차들이 컨테이너에 실려오고 있었기에 물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제 우리는 사활을 걸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했고 그럴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전시회의 윤곽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우선 자동차 매니아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마다 홍보를 했고 개시 일자에 맞춰 신문과 잡지 기자들에게 잔뜩 초대장을 보냈다. 그러다 문득 텔레비전 광고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와 여기에도 돈을 썼다. 우리는 기자들도 많이 초대했고 텔레비전 광고까지 잡았으니 이로써 홍보 준비는 다 되었다고 믿었다. 드디어 전시회 개시일이 되었다. 나와 친구는 모두 긴장감이 역력한 표정으로 서로 용기를 북돋았다. 서울로 올라온 이후 20여 년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번 전시회는 그 절정을 찍었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 열심히 준비했다. 친구도 마찬가지였다. 드디어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할 날이 온 것이다. 초조함과 긴장, 잘 될 거라는 기대감과 설렘, 자신감과 흥분 등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사람들이 입장하기 시작했다. 많은 수는 아니었으나 실망하지 않았다. 어차피 개시하기 무섭게 사람들이 몰려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전시회는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가 있는 게 마련이고 아직은 그때가 아닐 뿐이라고 여겼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어느덧 제법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곧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나는 안도감에 미소까지 지으며 친구에게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친구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다. 뭔가 심상치 않다 싶어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긴장감 때문인지 그때까지 미처 못 보고 지나쳤던 게 내 눈에도 들어왔다.
북적이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손에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고 수첩을 펼쳐 뭔가를 적고 있었다. 그렇다. 그들은 관람객이 아니라 기자들이었다. 우리가 무료로 초대한 기자들 말이다. 이는 실제로 돈을 지불하고 티켓을 산 관람객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 순간 다시 긴장감과 함께 불길함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적중했다. 한 차례 기자들이 휩쓸고 간 전시회장은 쾌적하다 싶을 정도로 한산해졌다. 그렇지만 그날 일정이 마무리되고 친구와 회의를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북돋았다. 첫날부터 대박을 기대하는 건 욕심이다. 오늘 많은 기자가 왔다 갔으니 기사가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몰려들 거다.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다. 그러나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도 다르지 않았다. 첫 사나흘은 계속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고 우리는 여전히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것뿐이라 위안을 삼았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기사나 광고가 나간 이유도 달라진 건 없었다. 텔레비전 광고는 시간대가 좋지 않아 효과가 미비했다. 다행히 토요일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이 꽉 차기도 했지만 이미 쓴 돈이 워낙 많았기에 입장료 수입으로 비용을 회수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제법 좋은 평을 받기도 했고 매일 찾아오는 관람객이 있기도 했지만 극소수였다. 요즘처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매체가 발달했더라면 그런 매니아들이 여기저기 사진과 영상을 올렸을 것이고 그럼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시의 매니아들은 사진을 찍었다 해도 혼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껏해야 카페나 블로그에 올렸겠지만 이를 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 싶다. 더 이상 당시의 전시회장 분위기를 설명할 것도 없이 박람회는 속된 말로 망했다. 그것도 아주 제대로 폭삭 망했다. 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믿을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다. 그때까지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큰 열정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 열정으로 공장 일과 고등학교 공부를 병행했고 무일푼이라 언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 두 나라에서 세 군데 대학을 다니며 공부해야 했고 문외한이었던 분야에 뛰어들어 성공한 사업가라는 소리도 들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준비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가다니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납득을 하건 말건 현실은 현실이었다. 가뜩이나 어려워지고 있는 회사는 회생불능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나는 잘나가는 30대 여성 사업가에서 10억 원대의 빚을 진 실패한 사업가로 전락해버렸다. 사업은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갔다. 그전부터 의뢰가 눈에 띄게 줄고 있었다지만 이제는 사업 유지마저 어려울 지경이 되어버렸다. 임대료, 인건비 등 계속해서 비용이 나가면서 빚도 같이 늘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해 보려 해도 돈이 없어 엄두가 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떻게든 더 좋은 프로젝트를 구상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럴 정신이 아예 없었다. 돈은 다 지인들에게서 빌린 거라 당장의 빚 독촉은 없었지만 대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보다 더 큰 미안함과 자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무엇보다 최악은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던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야심차게 기획하고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였고 이 한 번으로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단번에 회생시키고 내 인생도 한 단계 도약할 거라 철석같이 믿었건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관에 한쪽 발을 담갔던 회사는 완전히 관 속으로 들어갔고 이제 뚜껑에 못질하는 일만 남은 상태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난을 딛고 일어선 성공한 사업가라는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똘 뭉쳐있던 나는 패배의식에 찌들기 시작했다. 동업자였던 친구 역시 별다를 게 없었다. 그도 지쳐 보였고 나만큼이나 자신감을 잃었다. 이 무렵 나는 한국 지사를 완전히 접고 프랑스로 돌아와 있었는데 그토록 절망적인 와중에도 거래를 하나라도 터보겠다고 사무실을 나가는 친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애처로울 지경이었다. 그렇게 밖으로 나가는 친구의 모습은 예전과 달리 전혀 기운차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다녀도 일거리는 거의 구하지 못했다.
만약 지금의 내가 그때로 돌아가 자동차 박람회를 다시 기획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정확히는 그런 박람회를 아예 진행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래도 박람회를 했다면 크게 아래 3가지 부분을 개선했을 것이다. 첫째, 사전 조사를 철저히 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 박람회는 애초부터 미치고 시작한 일이었다. 수익 계산을 전혀 하지 않고 대박이 날 거라는 믿음에 베팅하여 쓰지 않아도 되는 영역까지 돈을 펑펑 써버렸다. 따라서 박람회가 잘 되었다 해도 입장료 수익으로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의 선은 이미 넘어선 상태였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지만 수익 계산이나 시장 조사라는 아주 기본적인 사전 준비도 없이 그것도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그런 큰 사업을 진행했던 것부터가 문제였다. 그러다 보니 고객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 핵심 고객을 놓치고 기자와 분야 관계자들에게만 잔뜩 홍보를 한 셈이 되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다른 회사 홍보해주는 걸 업으로 삼던 우리가 정작 자신들의 프로젝트는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둘째, 좀 더 장기적인 전략으로 대기업을 설득하여 협찬을 받았을 것이다. 우선 전시의 구성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해서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바꾸겠다. 세계를 둘러보면 선진국일수록 지나간 시간, 즉 역사에 관심이 높다. 반면 지나치게 경제가 어려운 나라는 주로 현재에 집중한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처럼 개발도상국을 지나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나라의 경우 미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기보다 앞으로의 일에 관심을 두는 편이었다. 또한 박람회의 테마가 자동차의 미래까지 다루게 되면 자동차 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구 개발 중인 자동차 모델이나 신모델을 홍보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자동차 회사에 그들의 자동차를 홍보하는 대가로 협력을 요청하고 그들로부터 협찬을 받았을 것이다. 셋째, 광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당시 모터쇼에 들어갔던 비용 중 광고비나 홍보비의 비중은 굉장히 작았다. 게다가 텔레비전 광고는 효과적인 시간대를 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박람회를 개최하기 고작 몇 주 전부터 시작하여 돈만 날린 꼴이 되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광고 효과가 큰 시간대를 잡는 것은 물론 최소 6개월 전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시작했을 것이다.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는 큰 실수를 저질렀고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 줄도 몰랐다. 지금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결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다만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할 일만 남았을 뿐이다.